민주당이 새 혁신위원장으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습니다. 이래경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 열흘 만이었는데요. 하지만 혁신의 기능과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에선 김기현 대표가 매년 총선 시대 정신으로 완벽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며 철저한 능력 중심의 민심 공천을 외치고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당 쇄신을 주도할 혁신위원장에 금융감독원 출신의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는데요. 먼저 민주당의 발표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위원장은 전 금감원 부원장이었고 현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계시는 김은경 교수님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제 향후의 명칭이나 과제, 역할, 구성 이런 것들은 혁신기구에서 논의를 할 예정이고 그 논의 결과는 지도부에서 전폭적으로 수용할 예정입니다. 원칙주의, 그리고 개혁적 성향, 그리고 정치권에 이렇게 몸을 이렇게 오랫동안 담거나 한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참신성 이런 것들도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민주당의 발표 내용을 함께 들으셨는데, 정치권에 오래 몸을 담근 분이 아니다, 참신하다, 이런 평도 있었고요. 일단 지금 민주당 상황을 좀 정리할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셨는지요? 일단은 오랫동안 고심을 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제 혁신위원장 초반에 이제 이래경 씨 임명 파동 이후에 예. 당이 많은 시간 고민을 했다고 봤을 때는 그래도 적합한 인물이니까 선택을 했겠죠. 봤을 때는 김은경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 대한 어떤 경험은 없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이 정당에서 혁신은 정치에 조금 물이 덜 든 사람. 오히려 그렇게 보시나요? 그럼요. 객관적 시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따지고 보면 중도층,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의 시각으로서 당을 어떻게 개혁하고 변화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아예 모른다고 해서 혁신이 되겠냐 이 부분들은 좀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좀 알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금감원 부원장을 지내셨잖아요. 그런 이력들을 보면서 그나마 그런 조직에서의 그 내부에서의 정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체득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은경 혁신위원장 부분들을 지금 우려 반, 기대 반 어떤 그런 눈으로 보고 있지만 혁신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일단 중요한 건 혁신위원장 혼자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혁신위원장이 이제 내정이 됐으니까 이제 혁신위가 꾸려져서 어떤 방식으로 혁신위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가느냐 이게 더 큰 어떤 역할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당초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제 2명의 인물을 놓고 이제 고민한다라고 했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김은경 교수가 임명된 건데 어떤 부분을 보고 임명을 했을까요? 저는 지금 민주당 내 사정이 그대로 반영된 인선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교착 상태인 전선을 그대로 반영한 인물.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인적 평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은경 그분이 생각나던데 예. 그 정도로 사실 알려지지 않은 분이거든요. 당무위원도 하시고 금감원 부원장 보도하셨지만 어찌됐든 국민이나 당원께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고 당내에 그 큰 주주의 지지를 받는 분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적 지지를 강하게 받는 분도 아닌 것 같고 또 당원들의 지지를 강하게 받는 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혁신의 힘이 나올 여지가 없는 분이죠. 그러면 당내 역학관계에 따라서 혁신위원 인선 과정부터 혁신의 방향, 혁신의 대상, 혁신의 주체 면에서 이제 계속 똑같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저는 혁신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될 위험이 더 커지지 않았나. 이건 진짜로 제가 염려돼서 하는 말이에요. 뭔가 혁신의 내용을 결정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저는 혁신의 내용과 절차, 위원 선정 관련돼 너무 오래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지금 최고위원 회의에서 혁신기구가 당의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게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걸 맡기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 정치에서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리더십적인 부분에서 잘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계속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우리들이 이제 정치에 너무 과몰입돼 있는 거예요. 근데 혁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여의도 문법에서 벗어나야 된다.
혁신은 그렇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의 시각에서 당을 바꿔가야만 그동안 여의도 문법에 젖어 있으니까 국민들 눈높이에 못 맞추는 겁니다. 그 여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혁신위원장은 되도록이면 정치색이나 정치물이나 여의도 문법에 과몰입되지 않는, 그러니까 바이어스라고 하죠. 그러게 그런 부분에 물들지 않은 분이 와서 하는 것들이 맞고요.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혁신이라는 부분들은 특히나 지금 이 양 당이 이 정치권 욕먹는 게 뭡니까? 국민의 눈높이를 못 맞춘다는 부분에서 늘 욕을 먹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뭐 정치를 모르신 분이 혁신을 하겠냐? 이거는 좀 솔직히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솔직하게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여의도의 문법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여의도의 문법을 모르는 어떤 교수님이 오셨을 때 의원분들이 그 말을 이렇게 다 따라서 막 바꾸자고 하면 다 바꿉니까, 현실적으로?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태도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혁신위원장의 어떤 가치도 중요하지만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와 소통하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문법을 몰라도 돼요. 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집단 지성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걸 어떻게 체화를 시켜서 결과물로 만들어내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스킬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뭐 여의도 문법을 모른다고 해서 의원들의 말을 다 듣고 그냥 끄덕끄덕하고. 그런 대화적인 스킬 같은 건 좋은 분이라고 좀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온화하고 원칙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뜻은 상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견도 주장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상존했을 때 좀 기대해 볼 만하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께서 최고위에서 말씀했듯이 혁신이라는 것은 김은경 혁신위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혁신위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정말 이 당이 국민의 눈높이 수준까지 바꿀 수 있느냐. 예. 이게 과제이기 때문에 이 첫 단추를 뭐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평가로 모두 다 가늠할 수는 없고요. 일단 진행되는 상황을 보는데 유 변호사님이 좀 애정어리게 걱정을 해줘서 감사하긴 한데 이 혁신위 구성은요 이미 혁신위원장이 되면서 혁신위원들을 이제 구성이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속도를 더 낼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한 가지를 좀 덧붙이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개파색이 없습니다. 네. 근데 잘못하면 혁신위원장이 정치 쪽에 어느 정도 많이 발을 담궜다 하면 예. 휘둘릴 수가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좋겠다. 혹시나 이거 그런 말씀. 그 문재인 대표 때 그 새정치민주연합에 잠깐 있었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친문이라는 보도도 조금씩 나오던데 그건 아닌 겁니까? 아니 거기에 가까울 수는 있죠. 예. 그런데 가까울 수는 있는데 이게 친문이나 누구나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전체의 어떤 바구리에 있는 거지. 거기가 하나 뭐 섬으로 독단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문재인 정부 때 어떤 금감원 부원장을 했다고 해서 그냥 문재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좀 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 경험이 없다라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열려 있죠. 그러니까 말씀처럼 그게 이제 잘 활용하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본인이 장악력 있고 관철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본인의 그 장점을 갖다가 혁신안 도출이나 아니면 혁신의 구성에 반영하려면 본인한테 그걸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건 뭐 뚝심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역학관계라는 게 있는 것이고 당내에 주류의 도움을 받든가 아니면 당원의 도움을 받든가 아니면 국민의 어떤 대폭적인 지지를 받든가 네. 이래야지 힘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뜻을 펼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저는 좀 의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당내 구성원들이 열린 자세로 이걸 다 받아들이면 괜찮겠지만 지금 사실 혁신의 대상과 주체와 관련돼서 논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좀 성공을 바라요. 그래야지 저희 당도 영향받아서 또 혁신을 할 거니까. 예.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미 민주당은 공천 룰을 만드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혁신의 방향이라는 것은 당내 역학관계에 국한될 텐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누가 할지는 이제 정해졌어요. 그럼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할 텐데 가장 먼저 뭘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혁신위원장이 뭐 결정을 하시겠지만 뭐 제가 또 혁신위원도 아니고요. 그런데 당의 일원으로서 일원으로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당내 갈등에 있어서는 공천에 대한 어떤 기준. 그러니까 뭐 김기현 대표도 얘기를 했잖아요. 총선이 그렇죠. 300일, 오늘은 299일 남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능력주의
어떤 주의로 하겠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합리적 선택들을 통해서 뭔가 계파에 치우치고 뭐 비명계, 친명계 이래서 줄 서서 공천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국민들이 봐서도 감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천룰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왜 혁신위가 생겼겠어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어떤 중도층에 있는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의 당을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의 시선에서 봤을 때 네. 정말 이 민주당이 정말 지지할 만한 어떤 몸을 체질을 바꾸는구나 라는 것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당명을 바꾸겠다 이런 것들은 국민한테 감동이 없죠. 이런 것은 감동이 없고 예. 중요한 거는 안에서 어떤 계파의 어떤 갈등보다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는 혁신안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못하는 걸 민주당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네. 국민들이 손을 내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의원 중에 나오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전에 지금 혁신위원장 사퇴하신 분 있잖아요. 그때 당명 바꾸는 뭐 계획이 있었다 이런 소리도 예, 예. 들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2016년도에 문재인 대표 시절에는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당명을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당명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 이재명 당이 된다는 거고 이재명 대표의 당이 되면은 여기 혁신안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은 또 다른 행보를 생각할 여지도 없잖아요. 있기 때문에 이 혁신위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분당으로 갈 가능성은 없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다가는 혁신안이 성공해서 어쨌든 분당으로 안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다음 총선이 좀 어지럽혀지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자, 그럼 바로 국민의힘 얘기도 해볼게요. 취임 100일을 맞은 김기현 대표는 내년 총선의 시대 정신으로 완벽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꼽았습니다. 어떤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겠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이죠. 사실은 이제 뭐 전임 정부의 어떤 성과나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미 이제 전임 정부 그 정책에 대해서 본인들이 총선 등 이 큰 선거에서 이미 사과를 많이 했거든요. 그 사과한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또 다시 그 인정하지 않는 자세가 나오잖아요. 전임 정부가 폄훼받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는 발언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당이 어떤 평가를 받거나 정부가 평가받는 걸 떠나서 국민적 손해로 귀결되는 거라서요. 일단 전임 정부가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는 그런 국정 운영이 불가피하다라는 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 예. 이것이 어떤 정책이라고 닦아집을 수 없을 만큼 많아요. 뭐 태양광 정책, 탈원전 정책도 많고 뭐 주택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일부는 바로잡았지만 일부는 또 바로잡지 않고 정당하다고 다시 또 정당성을 부여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다음 총선에서의 또 하나의 전선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김기현 대표가 이제 취임 100일을 맞아서 여러 이야기를 했고 이제 총선에서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겠다 하면서 공언을 했거든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한 20년 전부터 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취임 100일 그 취임사를 보시면 비슷합니다. 국민 통합, 여야 협치,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 시스템 공천. 이거는요, 이 정치권에 이걸 여의도 문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을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중요한 거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죠. 결국에 국민들이 왜 정치권에 대해서 신뢰를 못 주냐면 말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행동하는 부분들은 협치도 안 되죠. 통합도 안 되죠. 뭐 시스템 자체가 투명합니까?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도덕성은 여야가 막론하고 국민 눈높이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100일 취임이라서 저는 좀 박하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나마 좀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들 보시면 완벽한 비정상의 정상화, 능력 중심의 민심 공천 하고 싶죠. 근데 이거는 실천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 자체에서는요. 용산의 하청 대표로 전락한 김기현 대표가 용산이 공천하고 용산의 입김에 절대적으로 본인의 자율성, 본인의 목소리를 못 내는 상황에서는요. 능력 중심 민심 공천 하기 힘들다고 저는 좀 박하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이게 왜 당하고 엇박자라는 것들이 없냐. 당하고 그 정부가. 근데 이미 이제 그 물밑에서 다 조율한다는 거예요. 미리 어떤 정책을 입안하거나 발표하기 전에
당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 당의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이견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이견이 다 녹아내서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다 포함돼 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견이 노출되어서 당이 만약에 분란에 쌓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좋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물밑 리더십 같은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란하게 페이스북 정치를 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어쨌든 실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본인이 역할을 조용히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만약에 이게 물밑 리더십이라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진가가 나올 수는 있죠. 예, 김기현 대표가 어떤 뭐 무당층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조금씩 내놨었고 어떤 뭐 지지를 못 받은 세대나 지역의 진정성 전달하도록 매진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일각에서 좀 제기되고 있는 검사 낙하산 공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좀 선을 그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어떤 뭐랄까 지지층들을 조금 더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은 어떻게 좀 해야 한다고 보세요? 글쎄 공천은 검사 공천은 질문에서 나온 대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꾸준히 제기됐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현 정부 그 곳곳에 이제 검사 출신 위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새로운 인물을 수혈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여러 가지 한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을 얘기했다는 것은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이것은 사실은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가 공천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 같고 만약에 그 여론조사 결과 검사 출신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면 그건 공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이기 때문에 공천하지는 않지만 검사이기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하겠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큰 사람 위주의 공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저는 원론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좀 뻔한 이야기 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외연 확장도 하겠다. 나는 이제 검사들의 어떤 공천, 대거 공천설에 대해서도 이제 선을 그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선 그었다고 해서 뭐 그거를 선이 그어집니까? 그럴 힘이 없다니까요. 김기현 대표는요. 힘이 없다고 보시는 힘이 없어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반 상식이에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이고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과정들을 국민들은 다 봐왔어요. 대통령실에서 용산에서 당무 개입해서 저기 밑에 있던 김기현 대표를 끌어올렸어요. 나경원 당시 후보부터 시작해서 다 정리를 해주면서 김기현 지금 현 대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용산에 빚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저는 기대는 했죠. 정치인이니까 그래 대표가 될 때까지 참자. 근데 집권여당의 대표가 됐으면 그건 그거고 지금은 집권여당의 당대표니까 용산을 향해서 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건 팩트라고 하죠. 그런데 말로는 검사 공천 없다. 본인이 그럴 힘이 없어요. 용산에서 검사 공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물밑 작업에서 김기현 대표가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물밑 작업에서 용산에서 검사 공천 해야겠어. 실행하시오. 하면 김기현 대표는 해야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 정치지만 말은 김기현 대표도 속은 알 거예요. 이상적으로는 검사 공천 없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집권여당 대표로서 면이 쓰니까요. 좀 안타깝고요. 저는 김기현 대표한테 바라는 거는 이제 당대표 되셨으니까 솔직히 빚진 거, 용산에 빚진 거 이제 100일 되셨으니까 다 털었거든요. 이제는 본인의 길을, 본인의 마이웨이를 가도 되겠다. 저는 그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본인의 길을 가려고 검사 공천, 이 대고 공천 없다 이렇게 얘기도 안 믿잖아요. 그건 지켜봐야죠. 그리고 조강특위 구성도 당내에서 말이 많거든요. 네. 조강특위를 지금 먼저 구성할 필요가 있냐. 왜냐하면 이 당무감사를 하기 전에 조강특위 구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당무감사 전에 조강특위가 구성이 됐어요. 이것도 사실 그 말하기 좋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용산에 대드는 거다 이런 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행보에 대한 평가 기준이 원죄론에 가까운 거예요. 당신은 선출됐을 때 용산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용산에 반한 행동 못 할 거야. 그런 시각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 찬찬히 보시면 아마 여러 가지 중도 성향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면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지켜보는 걸로 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100일 기자회견 민주당 혁신위원장 당 상황들 좀 짚어봤는데 최근에 이제 한중 관계가 계속 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의원 7명은 예정대로 방중길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여야 각각의 입장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7명이 추가로 방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비용을 중국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뇌물 외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 돈을 받고 나라 팔아먹는 짓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그 비용이 얼마인지, 비용을 왜 중국이 부담하는지, 왜 이런 뇌물성 비용 부담을 지원받는 것인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외교 참사를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저희도 싱하이밍 대사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한마디에 모든 외교적 교류가 끊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발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양국의 우호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외교입니다. 철저히 문화교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방송입니다. 혹시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하는 발언이 중국 측에서 제기된다면 저희는 단호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예, 입장도 좀 들어봤습니다. 윤 부위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뇌물 외유라고 말하는 국민의힘인데 민주당에서는 이미 약속을 해놨던 상황에서 안 가는 것이 더 외교적으로 좀 안 맞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뇌물유유라는 평가는 사실 좀 과하죠. 그래요? 그건 과하고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는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문제는 지금 이제 특파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예. 그걸 들어보면 비판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 비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그거고, 네. 중국에 가서 듣고 온 얘기가 뭐냐면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더 이상 원치 않는다. 좋습니다. 그건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런데 그 관계 악화의 책임이 중국에 있지 않다. 한국 내지 미국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전합니다. 근데 중국은 이 관계 악화를 원치 않기 때문에 책임은 또 자기네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호응을 기대한다. 이게 뭐죠? 이거를 지금 의원들 입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중국 대사가 얘기한 걸 그대로 전달한 거 이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듣고 온 거를 지금 이분들은 가서 외교 부부장을 만나가지고 그대로 듣고 와서 우리 국민한테 얘기한단 말이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경제교류 차원에서 가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제인들을 대동하고 가시든가. 그래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후에 알려주기로 했다라든가 뭔가 성과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중국 입장을 그대로 말씀하세요. 또 홍기현 의원께서는 이게 위구르 신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태도나 우리 발언이 문제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느낌을 받았다. 아니 뭐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의 입장을 그대로 우리한테 전달한 거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시는 거 좋습니다. 여행하고 좋습니다. 근데 중국은요, 외교라는 직역이 한정돼 있지 않아요. 중국은 전방위적입니다. 문화, 외교, 경제 이걸 다 국력 신장의 하나의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자기네 영향력 하에 두려는 온갖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그 중에 경제교류, 문화교류예요.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가셔서 발언하고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 입장을 어떻게 전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 안 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민감한 시점에 중국에 찾아가서 불필요한 훈계를 듣느냐. 민주당에서는 물론 뭐 전쟁 중에도 물밑 대화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뭐 사과를 받거나 어떤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비판이거든요. 저는 지금 한중 관계의 책임이 전 정부에 있을까요? 야당에 있을까요? 지금의 외교는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것을 지금 야당이 채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뇌물리유라는 김기현 대표의 발언을 보면서 야, 이분 정말 후진국형 정치를 하는구나.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분께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초청국에서 비용을 대는 거는 외교적 관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중국이나 일본 분들을 초청을 하면 우리가 비용을 댑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뇌물국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정치를 너무 좁게 하시는 거예요. 자잘자잘.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한중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시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각이 다른 부분들을 꼬투리를 잡아서 흔드는 거잖아요.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5명이 경제사절단으로 갔고 7명은 문화교류로 갔습니다. 네, 경제사절단 왜 기업인들 안 들어갔냐고요? 지금 중국에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 1만여 개 이상이 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중 관계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말 악화일로예요. 그래서 비자도 안 나오고 거기에서 팔로도 안 나오고 볼멘 소리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정부는 안 움직입니다. 근데 민주당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뛰어간 거예요. 풀어보려고. 그래서 그 현재 있는 기업들하고 계속 중국 측하고 만나게 해주면서 그 접점들을 풀고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문화교류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네이버 접속도 그렇지만 우리 한류 스타들이 출연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행사가 돌연 취소되고 굉장히 경색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K컬처, K팝 부분들이 또 다시 한한령으로 해서 들어올까 해서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미 싱하이밍 대사 발언 이전에 잡혀 있던 겁니다. 그런데 싱하이밍 대사 발언 때문에 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면 이제 우리는 중국하고 끝내자는 소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셔서 지금 싱 대사 조치하라고 그러고 추방하겠다고 하면 이게 중국 외교가 맞습니까? 누군가 풀어야죠.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하면 김기현 대표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갑시다. 우리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선진국형 외교고 선진국형 정치죠. 너무 후진국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외교 자체가. 거기에 덧붙이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이 되면 뭐가 있냐면요. 경제적 손실이요. 혼선이 옵니다. 우리 대중국 무역이 전체 수출의 20%입니다. 미국과 일본은요. 미국은 14, 일본은 6%예요. 우리 한국과의 이 교역 수준이요. 그런 20%의 큰 포션을 가진 중국과 경제 교역이 끊어지면요.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손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집권여당은 고민이 안 됩니까? 민주당은 그 고민에 잠이 안 옵니다. 근데 이게 그 외교 기조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막 수립되거나 막 수정되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의 외교 기조는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영향권 내에 넣겠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자, 경제 문제는 사실 이게 원조가 아니잖아요. 경제라는 게 자국의 이익이 돼야지 경제 문제 정책에 나오는 거지 자국의 이익되는 방향으로 정책에 나오는 겁니다. 예컨대 이전에 중국과의 무역이 왕성하게 됐던 것은 이 분업 구조상 그렇게 됐던 거예요. 흐름이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립해가지고 갖다 파는 거잖아요. 미국 같은 데 갖다 파는 거고 예. 대한민국은 중간재를 중국에 납품하면 서로 간에 이익이 됐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그거를 이용해서 기술을 축적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재 만드는 기술이 이제 우리한테 필요 없어요. 걔네들 중간재 필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직접 중간재를 만들어서 팔아요. 그러니까 분업 구조가 붕괴됐기 때문에 이게 수출 구조가 바뀐 거지. 이게 뭐 예컨대 뭐 중국이 한국을 도와주기 싫어서 경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부분 우리가 할 일은 다른 데서 찾아야 되는 거죠. 적어도 중국한테 도와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런데 마치 이 외교 정책의 실패 때문에 무역 구조가 변화한 것처럼 이렇게 인과관계를 바꾸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물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죠. 그러나 공동의 이익을 찾아서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잘라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이익, 중국과 우리의 공동이익 탐색 과정이 있다고 정부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간의 공동이익의 교집합을 찾아서 이것을 활성화할 때 그때 중국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저들이 원하는 거는 미국 경시를 원하는 거잖아요. 자기들한테 붙어라. 그런데 우리는 그게 국가적 장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중국과의 균형 외교를 왜 추진을 안 하냐라고 비판하신다 그러면 그건 조금 외교 관계를 잘못 알고 계신 거다. 그러면 일단 지금은 중국을 일단 방문을 한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뭐 일각에서는 취소를 했었어야 됐다, 연기를 했었어야 됐다라고 주장도 하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런 뭐 취소 내지 그러니까 연기하는 거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봐요. 그러니까 연기하는 메시지 자체가 그게 외교입니다. 연기하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당신들의 이런 발언이나 이런 태도를 우리 국민들은 달갑지 않다라는 것의 대의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그런 면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냥 간다. 그럼 뭐라고 느끼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해도 이것이 저쪽에 아무런 느낌을 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런 외교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절하는 것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파고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연기해서 우리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그 뒤에 가서 우리 외교 활동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굳이 그때 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제 정쟁적인 시각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실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교는 국익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국익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과의 외교에서 동네 바보가 되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미일 축에 있어서 공조체제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보세요. 그렇게 미국 자체가 중국에게 강대강으로 표면상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물밑에서는 다 교류합니다. 최근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중국 무역이 6,400억 불인데요. 1년 새에 이 강대강 구조로 가면서도요. 6,800억 불이 됩니다.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힘들게 중국을 압박하는 것 같지만 이 물밑 작업을 통해서는 경제적 이득은 다 취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산품이 미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미국은 인플레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있기 때문에 양측에서 투트랙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뭡니까? 미국, 일본의 한미일이라는 축에서만 있으면서 그냥 미국이 중국을 터부시해 등 돌려 경제적 협력하지 마 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미국 눈치만 보면서 그냥 중국과 강대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경제 손실이 오면 우리 요소수 사태 기억나지 않습니까? 난리 났잖아요. 히토류 중국에서 끊어버리면요. 우리 전기자동차 생산 멈춥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경제적인 손실이 정말 힘든 상황이 처할 수 있는데 용산에서 지금 뭐합니까?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니, 맞는 말씀인데 자 보세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의 무역이 아직까지도 끊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 분업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은 핵심 기술을 갖고 있고 중국은 말씀하신 대로 공산품. 완성해서 수출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일본도 핵심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과 미국의 이런 그 무역 판도에 다시 끼자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중간재 만드는 기술만 갖고는 중국과의 무역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적인 판도에 선택을 한 거예요. 올바른 선택을 한 거라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바라볼 때 또는 서방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티베트에 가서 문화 관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중국이 이거를 뭐라고 선전할까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티베트 망명 정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애매한 스탠스라고 또 옛날 균형 외교라는 이런 애매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죠. 근데 전략적 예. 모호성을 취할 현재 국제 정세는 아닌 거죠. 그 이전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미 새로운 판도가 짜 있는데 나 어디에 속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동 이익을 발견한 뒤에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그때 중국이 필요한 거죠. 중간재가 아니라요. 그거는 이제 윤 변호사님이 이 통계를 보시면 되는데 중국의 우리 대무역 규모가 20%가 중간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보시면 미국은 본인들이 못하니까 대한민국을 앞세워서 행동대장으로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행동대장 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동대장 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뭐를 줄 거야? 라고 미국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이런 게 외교 아닙니까? ILA 아무것도 못 받아봤잖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의 골만 한중 관계가 깊어진다. 라는 차원에서는 좀 지혜롭게 전략적 모호성도 쓰고 전략적 분명성도 쓰고 이게 외교 아닙니까? IRA를 못 받았다는 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IRA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부분들 우리는 미국하고 FTA가 돼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FTA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아니잖아요. 전기차 보조금은 현대차, 기아차가 배제가 됐고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들어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제가 좀 있어서요. 이 부분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노랑봉투법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저희가 앞서서도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노랑봉투법과 사실상 이제 같은 취지의 판단을 대법원에서 내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변호사인데 상당히 모르겠어요. 대법관 분들은 법리 해석에 굉장히 밝으신 분들이라 법 체계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일단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법 체계를 보면 이게 법에서 불법 행위가 일어나는 지점이 노조 활동이건 아니면 각 영역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마치 여기에 똑같이 적용되게 되면 노조 활동을 좀 이렇게 막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려해서 판단을 했다고 쓰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우리 법에는 불법 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받는 게 750조 있습니다. 근데 여러 명이 불법 행위를 하게 되면 똑같이 다 배상 책임을 져라. 이게 이제 760조에 별도로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한 건 뭐냐면 각자 여러 명도 기여한 만큼만 따져서 책임을 져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760조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법의 영역까지 들어온 법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대법관 분들이 노란봉투법 입법을 의식해서 저렇게 대체 판결을 냈다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조금 더 보편성 있는 판결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여당은 대법원이 불법 파업해도 된다며 멍석을 깔아준 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반대 판결이 나왔으면 환영한다 했을 거 아닙니까? 역시 대법원은 현명한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어려운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대법원은 이 사법 체계에서 최상위에서 결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존중을 해야죠. 대법원의 판단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노조의 활동을 막는 데 있어서 과도하게 받지도 못한 돈들을 손배로 압박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맞게끔 손배를 하는 게 맞겠다. 이게 상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자체가 그 상식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답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법원이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다? 그러면 법 체계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입맛에 맞는 법만 나는 인정하겠다. 그게 법치주의입니까? 나에게 맞는 법, 내 마음에 드는 법만 법이다. 이런 것들은 법치주의가 아니죠. 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대법원의 판결 부분을
10분 이해하셔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에 대한 결정을 잘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다. 전임 좀 정부 얘기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할게요. 이 노란봉투법이 처음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아니잖아요. 환노위를 지금 통과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발의됐다가 그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법제인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법을 개정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예외적으로 노조에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법의 보편적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부분도 원래는 대법원 소부에서 하다가 대법원 전압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것도 석연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가 쏟아진 경우가 이런 특히 운영과 관련돼서 몇 가지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것도 전원 합의체로 만약에 판결했다 그러면 그럼 본인들이 책임지고 그렇게 하셨어야죠. 이걸 다시 소부로 내려가지고 했다는 것도 뭔가 또 운영 과정도 석연치 않고 판결 내용도 석연치 않고 그 판결 시기도 석연치 않고 이런 생각이. 그건 음모론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판결은 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일단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지적도 이제 관측도 있단 말이죠.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노란봉투법과 약간 다른 그 형태의 판결이다라고 고용노동부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건 노조와 그 조합원들은 사실은 공동불법행위의 그 법령 적용이 되지 않아서 그걸 따로 분리하는 판결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아마 이와 관련된 판례 평석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노란봉투법과의 관련성 이런 부분도 나올 것이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번에 현대차 관련한 이 결론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겠습니까? 저는 좀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에 하나 대통령께서 이 대법의 판단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더 이상 이제 법치주의 그만 얘기하셔야죠. 입맛에 맞는 법치를 얘기하셔야죠. 내가 곧 법이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고 여러 가지 사법 체계에서 법의 판단들이 있으면 그게 본인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인정해야 될 거는 인정해야 되는 것들이 이 상권분리가 사법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그런 자세는 우리 국민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공직자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고 그런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존중함이 마땅한데 만에 하나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이거는 더 이상 법치주의의 사망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뭐 꼼수를 쓰셔서 시행령으로 또 이 법을 피해가서 말하자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더라도 또 시행령을 워낙 잘 쓰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시행령으로 뭘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갑자기 드는 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 대법원 판례가 예컨대 뭐 파업을 그 적극적 행동이 아니고 소극적 파업 참가만 한 조합원들에 대해서 적용된다면 그건 뭐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 행동, 점거해서 폭력 행위를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면 저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판례고요. 사실 법은 입법 국회에 있지만 국회와 대법원이 저렇게 간다면 뭐 국민한테 손해가 되거나 뭐 생산시설이 마비가 되거나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솔직히 유 변호사님도 이제 법률가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상식선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이 파업하는 부분에서 불법 부분들은 손해가 나면 받아야죠, 기업이. 그건 맞는데 받지도 못할 돈을 막 폭탄을 던져요. 막 500억씩 던집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이 불법에 대해서 그걸 책임질 수 있는 돈일까요? 라는 측면에서는 법원이 거기에 맞게끔 액수를 정해서 하는 게 맞다라는 부분들은 그건 상식선이 아닐까 생각이 근데 들어요. 그거는 손해 산정은 법원이 최종 결정 권한이 있어요. 그럼 이게 손해로 인정이 된다. 객관적 증거에 따라서 사실 인정을 한 거죠. 네. 그럼 법원이 그걸 듣게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손해 법리라는 거는 이미 수십 년, 소구까지 하면 수백 년 동안 이루어진 법리거든요. 이걸 입법으로 반영한 거고. 예컨대 민법의 그 손해배상 법리를 개정하지 않고 또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하지 않고 소부에서 저렇게 이전의 대법원 판단과 사실상 다른 판단하는 것 자체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예컨대 아니 760조 뭐하러 두냐 이거죠. 공동불법행위자 있을 때 당신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체가 책임져라라는 게 760조 법리예요. 네. 근데 만약에 당신이 진짜 나 거기 관여하지 않았어라는 걸 입증하면 빼줍니다. 지금도. 근데 이런 법리를 무력화시키는 저런 판례를 내놓는 게 솔직히 뭐 저보다 훨씬 법리에서 밝겠지만 일단 밝지 않은 법리를 갖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 짧게 듣고 마무리 지을 텐데요. 어제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자문위에 첫 출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임위에서 거래를 한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송구스럽다. 다만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니라고 이제 거듭 밝혔는데요. 지금 이 자문위 활동 기한이 이제 29일까지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뭐 기한 연장 안 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인데 그럼 이제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좀 흘러갈 것 같으신지 좀 듣겠습니다. 그 자문위의 활동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남국 의원이 인정하지 않는 한 자문위원회에서 강제 수사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자문위는 어찌 보면 법적으로 거쳐야 되는 필수 절차기 때문에 거치셨다고 보여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징계 소위로 갑니다. 윤리특위에. 징계 소위로 가서 징계 소위에서 의결을 통하고 본 그 윤리특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네. 만약에 이제 그 국회 본회의에 네네. 올라가는 꼴이 되는 것인데 아마 문제는 뭐냐면 제명 다음이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잖아요. 예. 그 사이에 사실은 많이 비어 있어요. 근데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뭐 제명하는 것은 3분의 2 이상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고 30일 이내에서 출석 정지하는 것은 또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김남국 의원 스스로 풀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진 사퇴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뭐 죄가 되거나 안 되고를 떠나서 상임위에서 코인 거래했다는 것 자체하고요. 그동안에 김남국 의원이 코인 관련돼서 했던 해명이 사실과 달랐던 부분도 없잖아요.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그렇게 푸는 것이 저는 국회 모두를 위해서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 좀 어떻게 좀 정리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뭐 윤리특위의 절차대로 하는 것인데 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게 자료를 강제적으로 볼 수 있는 권한들은 없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의 어떤 뭐 발언이나 진술에 의존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윤리특위에서 결정이 될 거고요. 자문회에서 듣고 나서 징계의 최종 결정들은 여야 의원들이 하기 때문에요. 그게 꼭 이 발언들에 대해서 자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 수준에서 윤리특위,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손상 이런 부분들이 뭐 좀 적절했는가는 솔직히 징계위에서 결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진 사퇴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자진 사퇴를 했으면 벌써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각들을 주장하는 바는 김남국 의원 스스로 정치인으로서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네. 국민 눈높이가 어떤 수준에서 본인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본인만 알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본인의 결정에 맡겨놓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